지금 이 영상을 찍는 타이밍에 갤럭시 언팩이 곧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형 이슈를 놓치는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조금 철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텍스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이고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삼성전자는 HBM 엔비디아 퀄텍스트를 과연 언제 통과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10만을 찍느냐 못 찍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8만 전자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는데 실적이랑 엔비디아 퀄텍스트 통과 기대감이랑 해가지고 8만 7천원, 8만 8천원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힘을 잃고 횡보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심지어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 퀄텍스트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연 오늘은 언제 삼성전자가 HBM 퀄텍스트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그냥 썰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본을 쓸 때가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아침부터 굉장히 굵게 붉은 선이 뿔끈 일어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통과됐구나,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네 뭐하네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뿔끈 빨간색 장대 양봉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이버 창을 열어봤죠. 회사임에도 불구함에도 말입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창을 딱 열었습니다. 역시 모 언론사에서 반가운 뉴스가 뜬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내 촉이 맞았어, 딱 그랬죠. 이게 이 데일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단독 딱 꼭지를 달고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HBM3 퀄텍스트 최종 통과! 라고 이렇게 딱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역시 내 촉은 틀리지 않았어!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 줄 요약을 보면 HBM3 PRA 통보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협상 돌입, 임원들 미국 급파 한 달 만에 낭보, HBM 리스크 없애고 메모리가 날개를 달았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가 나오죠. PRA.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증 합격,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우리 GPU 가속기에 탑재할 만큼 너희 HBM 성능이 드디어 올라왔어, 축하해.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산 및 가격 조건을 협상합시다 라고 엔비디아 쪽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과 함께 터진 호재가 삼성전자 주가를 쫙 밀어 올리죠. 그리고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만원 입성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텍스트 통과 뉴스와 함께 완전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드디어 8만 1천원 선을 뚫었어요. 그런데 좋다 말았죠, 사실. 기사가 터진 지 약 40분 만에 삼성전자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퀄텍스트 통과는 사실이 아니고 현재도 치열하게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정정보도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던 주가도 다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임박했구나 라고 여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그 물량을 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8만 4천원대에서 보합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참 웃겼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에 빛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엔비디아 퀄텍스트 한 번에 극락과 지옥을 맛보는 현 상황이 정말 웃겼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퀄텍스트 그게 뭐라고? 예전 같았으면 삼성이 퀄텍스트 때문에 고민하던 일은 없었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퀄텍스트 그게 뭐라고 통과를 했네 못했네 이걸 가지고 주주들이 울고 웃고가 약 40분 토울로 바뀌어버리는 현 상황이 정말로 웃기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30% 남짓을 차지한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30% 남짓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가 GPU 기업 CEO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휘둘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로 암울하고 그러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픈 현실에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될 의문점이 있겠죠. 오피셜은 통과를 못했다라고 떴죠. 통과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텍스트에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 낭보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좀 복잡한 반도체 기업들 간의 역학관계가 숨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RTX 30 시리즈 전량을 의뢰했던 경험이 있죠.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 라인에서 생산이 되었던 RTX 30 시리즈는 출시 초기에 공급량 부족에 시달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GPU가 처음에 나오면 항상 공급량 부족에 시달리거나 하긴 했지만 유독 RTX 30 시리즈가 그런 공급망 부족 이슈가 굉장히 더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효율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필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삼성 파운드리 효율은 안정적이고 로드맵에 맞춰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젠슨 황의 이러한 메시지는 좀 잘 뜯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삼성 파운드리 효율 문제없네 라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사실은 파운드리 회사가 보는 효율의 개념이랑 고객사가 보는 효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던 괴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사에서는 실제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몇 프로가 나오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정해진 일정에 정해진 물량의 양품을 받았으면 고객사가 느끼기에 이 회사 효율 문제없다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파운드리사 입장에서는 효율이 곧 기업의 수익률과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품이 아니면 나머지 웨이퍼는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효율이 잘 나와줘야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양품의 반도체를 많이 얻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익률도 물론 높아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 이후에 삼성 파운드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TSMC의 품에 안기죠. 정말로 뼈아픈 결과였어요. 이후에 RTX 40, A100, H100 등 공전의 히트를 치는 AI 가속기와 GPU 시리즈가 어디서 나왔느냐? TSMC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엔비디아는 삼성을 떠나서 TSMC로 갔을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사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젠슨 황 아저씨와 이재용 형님만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유추해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3가지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 효율이 좋지 못해서 시장에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기가 버거웠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의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고객사로서 존중하지 않고 갑의 위치에 군림하려고 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움직이려고 했다, 이야기죠. 자, 그리고 셋째, 뭔가 삼성 쪽에서 엔비디아 GPU 기술력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 이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3번은 그리 큰 신빙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제 예상이었던 것이죠. 셋째는 희박해요. 왜냐면 삼성이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GPU하고 NPU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몽고스 프로젝트를 걷어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GPU의 기술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GPU와 외장 GPU는 그 개념 자체는 좀 비스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GPU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저전력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 메커니즘은 저전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기술력을 아무리 유출해서 삼성 이 AP에 엔비디아의 DNA를 심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외장 GPU랑 스마트폰 AP용 GPU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전력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저전력 GPU를 시도했던 적이 있죠. 바로 테그라.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 엔비디아는 모바일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기술을 탈취하려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요. 그래서 기술 탈취 시도는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이유일 텐데 저는 2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은 대형 칩셋을 제조한 이력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력은 엑시노스와 퀄컴의 칩을 만들면서 꽤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사업부로 분리되기 이전에 파운드리 팀이었을 때에 애플의 AP를 제조한 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AP, 스마트폰용 저전력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는 특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PC에 들어가는 혹은 서버에 들어가는 대형 칩셋을 만든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력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던 시기에 RTX 30 시리즈를 수주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삼성 파운드리에게 있어서나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나 RTX 30 시리즈는 거의 모험에 가까웠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삼성 파운드리가 초기 수율을 잡는 데에 애를 먹으면서 RTX 30 시리즈 초기 출시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수율도 안 나오고 기술력도 딸리는데 자존심만 센 그야말로 허세 캐릭터의 진수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사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의뢰 위치에 서본 적이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파운드리 서비스는 철저한 의뢰 세계입니다. 그렇죠. 팹리스가 갑으로서 의린 파운드리에게 설계도를 맡기지 않으면 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의린 파운드리는 철저하게 갑인 팹리스들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협력관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서비스가 갑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행여나 혹시나 엔비디아에게 갑의 마인드로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갑마인드로 고객사에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인텔이죠. 2012년 코어 i 시리즈의 공전의 히트를 등에 업고 출범했던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특유의 폐쇄성 그리고 갑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자멸해버려요. 아마도 삼성의 갑마인드가 엔비디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심하게 긁어놓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과 엔비디아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뇌피셜이에요. 어찌됐든 TSMC로 다시 돌아온 엔비디아는 안정적으로 GPU를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었고요. TSMC의 뛰어난 패키징 역량을 활용을 해서 세계 최고의 AI 가속기 칩인 A100, H100을 연이어 히트시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만일 삼성이 엔비디아와 잘 협력을 해서 RTX 30 시리즈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후속 사업인 RTX 40 시리즈, A100, H100 이렇게 차례차례 프로젝트를 일부라도 따내는 데에 성공을 했다면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모를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은 큰 칩에 대한 제조 경험이 일천했고 AI 가속기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기술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역량이 일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GPU도 AI 가속기도 전혀 수주하지 못하는 굴욕을 지금까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RTX 30 시절에 켜켜이 쌓인 캐캐묵은 감정이 HBM 퀄 테스트에도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의 HBM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삼성만큼 물량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메모리 회사가 사실 SK 하이닉스도 지금 허걱대면서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도 필요해요. 엔비디아도 애를 닳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삼성을 철저하게 길들여 놔야 그래도 좋은 가격에, 더 좋은 가격에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삼성전자의 HBM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와 주도권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삼각형의 한 축인
TSMC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승인하는 순간 상당히 애매해지는 포지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서 밀고 있는 게 뭡니까? 턴키죠.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통합해서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 턴키 전략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TSMC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퀄텍스트를 통과를 해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가속기에 탑재되기 시작을 하면 엔비디아 가속기의 일부 물량을 가져와서, 물론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희망회로를 돌려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가속기의 일부 물량을 가져와서 턴키 전략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굴려보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안정적인 라인 세팅이 되어 있는 TSMC에서 엔비디아가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0%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TSMC가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 전량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TSMC,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엔비디아 카르텔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삼성에게 HBM 퀄텍스트를 조기에 통과시켜줄 리는 만무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까지의 저의 의견입니다.